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치면서 우리 잠자기 전에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해 드렸죠. 2월 말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가정이 안정되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좋은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잠자기 전에 이런 규칙적인 활동들을 하면 잠도 잘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이 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말이요. 너무 닭살 돋는 말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실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리 가정의 소속원이 되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 정서적으로 크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규칙적인 잠자기 전 프로세싱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협동심 구하기,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협동심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되죠. 함께 일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협동심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APS 이야기하는 건 놀랍게도요,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확률들이 높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에 생긴 걸림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잔디깎기맘, 빗자루맘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자녀는 그냥 그 곧장 그 길만을 걸어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찌할 줄 몰라 멈춰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잘 해결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참여, 상호 존중, 의사소통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협동심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건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매력 덩어리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이 문제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AP를 통하여서 배워가는 이 참여와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변화시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 다루기의 모형을 이야기할 건데요. 문제 예방 대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거든요. 문제 예방 대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별을 100개쯤 쳐도 좋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문제 예방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대화인데요. 민주적인 절차들을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역할이 된다.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문제 소유권을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 소유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누가 소유하였는가. 그게 바로 문제 소유권인데요. 이 소유권을 구분하는 방법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면 3장과 4장,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세한 내용들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동 소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공감과 훈육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소유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들인데요. 자녀가 소유할 때는 협동심을 양육해 주며
이것들을 해결해 보는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요. 부모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것을요, 부모가 문제라고 느낄 때 부모가 소유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소유한 경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소유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문제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방식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문제를 소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요, 불평하는 사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소유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첫 번째 전제인데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규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철학,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그것을 자녀가 문제라고 느낄지라도 만약 건강, 안전, 부모 양육, 철학, 가정 규칙,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더라면 당연히 부모가 그 문제를 소유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문제가 자녀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는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애가요, 이것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다면, 어린 자녀라면 그 문제는 부모가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모가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녀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만약 식당에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문제일까요? 자녀가 낄낄거리면서 식당에서 떠들고 있다. 부모가 문제인 겁니다. 이걸요,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은 부모거든요. 자녀들은 어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부모의 소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가 선생님에게 미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와서 선생님한테 내가 미움받았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것이 누구다? 자녀다. 그러면 자녀가 문제를 소유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소유한 문제를 자녀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본인이 선택하되 부모는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요. 6살짜리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10살짜리 형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누가 문제죠? 네,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6살짜리 아이는요, 아무리 힘을 내도 10살짜리 형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문제를 소유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자녀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투사나 내사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잖아. 네가 딴짓해서 그렇잖아. 자녀의 탓을 하거나요.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엄마가 학원을 안 보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사와 내사가 잘 일어나는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문제를 누가 소유해야 될까요? 네, 공동의 소유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가 소유하느냐 자녀가 소유하느냐 공동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훈육하기 모든 것에서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가족회의와 격려하기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문제를 소유한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는요,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자녀가 킬킬거리면서 식당에서 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훈육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의 행동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따져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이 3,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자녀가 부정적인 접근 방식을 쓰고 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방향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보상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너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였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잘못된 다른 이야기로 보상을 줘버리면요, 자녀는 그 보상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행동의 목적을 확인하고 접근 방식을 확인한 다음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훈육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덜 구조화된 훈육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한 요청, 엄마는 네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요, 첫 번째는 알았다고 이야기하고요, 5초 만에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정중한 요청부터 시작해서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활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들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구나. 엄마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또다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호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지시한다는 건요, 짧은 용어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쉿! 조용하라 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엄마가 조용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호한 지시가 아닙니다. 쉿! 조용!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그것만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무는 아이들도 있고요, 엄마가 화가 났구나라고 다른 방식으로 엄마의 요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지시는요, 짧고 간결하게 명료하게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더 덜 구조화된 훈육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논리적 결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가 계속해서 떠들게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엄마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하고 나면 사장님이 오셔서 혼내줄 거야. 논리적 결과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겼어도 안 됩니다. 네가 킬킬대며 떠들었기 때문에 오늘 간식은 없어. 논리적으로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요,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논리적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FLAC, 느슨한 대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는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를, 이 문제들을 함께 공유했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감하고 훈육하는 겁니다. 먼저 뭐냐면요, 공감부터 하셔야 됩니다. 훈육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자녀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않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문제를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럴 때 부모님은 내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속상하구나라고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이 공감이 우선된 다음에 훈육이 되어야 합니다. 훈육이 먼저 되면요, 공감이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훈육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가족회의를 해볼까? 가족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격려하는 행위를 통해 이 과정들을 겪어가며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건데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지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면요, 자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지지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충분한 그럴 능력이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 너는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지지해 주고요,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적절한 경우에는요, 자연적인 결과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을 부모님 눈에는 보이는데 자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결과를 허용해 주면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인 결과를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물어보고요. 적극적인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그 방안들을 따져보고 해결해보고 그리고 시도하게 한 다음에 화이팅. 또 실패하면 다시 와서 자연적인 결과를 허용하거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화이팅.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면 가족회의나 격려하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자녀에게 양육하며 알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루기의 유형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간단한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문제 소유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건강, 안전, 가정규칙, 가치관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부모님 소유가 된다. 자녀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녀가 소유를 하고 자녀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부모님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시면서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의사소통. 여기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요. 대화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은요. 무조건 명령하는 걸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화하고요. 토론하고요.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건요. 명령입니다. 자녀와의 가불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협동심은요. 기르는 것이 아니라요. 구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되지 가르쳐서 알게 하는 방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심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의사소통의 걸림돌이요. 총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령하기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해. 불평 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명령하기. 너는 뭐뭐를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표적인 말들이 명령하기가 될 텐데요. 부모님은요. 이 명령을 왜 하느냐? 명령을 왜 할까요? 명령을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상황을 통제하고요. 자녀를 빠르게 해결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돕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걸 뭐라고 듣고 있을까요? 그 명령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녀들은요, 놀랍게도 넌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사랑해서 하는데 자녀는 협박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자녀와 부모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명령은요, 의사소통의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고하기입니다.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자녀에게요, 이 문제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충고하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나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구나. 명령하기랑 비슷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충고하기입니다. 그리고 충고한 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에 봐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라고 우리는 쉽게 다가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유하기인데요. 야,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 그렇고 살고 있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회유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녀가 책망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봐, 내사를 하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회유하기를 쓰거든요. 자녀가 아파하는 마음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유하기를 쓰는데요. 놀랍게도 이게요, 자녀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제가 생겨날 때 그 감정을 도망치려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신문하는 겁니다. 야,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너 도대체 그때 뭐라고 말했길래 그래? 자꾸만 자녀를요, 청문회처럼 앞에 앉혀놓고는 왜 그런지를 따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래?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신문하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녀의 행동을 분석해서요, 동기를 발견하게 하고 그 동기를 설명해 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너는 잔말 말고 엄마 말 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신문학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관심 돌리기인데요. 그 일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화제를 바꾸어서 자녀를 문제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에게는요, 이 관심 돌리기가 너는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인내할 줄 모른다라고 결론 짓는 부모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는 인내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이 관심 돌리기 위험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심리를 분석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한 건지 알아? 네가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심리를 분석하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자녀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 동기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방식인데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신문하기에서 보면 네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넌 뛰어봐야 벼룩인 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뭐가 되죠? 더 이상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녀로 양육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통행 걸림돌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비판하기입니다. 야, 애당초 왜 그렇게 했는 거야?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괜히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이 사단이 나도록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놀랍게도 비판하는 방식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데요, 자녀는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콕 집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는 아무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 판단력은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네가 그랬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여덟 번째는 빈정대는 건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자주 씁니다. 잘했다, 아주 그냥. 아유, 애쓴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해봐. 이 말들요, 이거 빈정대는 거거든요. 자녀가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부모가 그런 반응을 하는데요, 그것이 자녀에게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홉 번째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이 도덕적 판단하기는요, 부모가요, 자녀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이 도덕적 판단을 자꾸만 해주고 나면요, 자녀의 가치관을 부모님이 대신 갖게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녀들에게는 많이 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해결사 노릇하는 건데요. 야, 진작 좀 이야기하지. 엄마한테 진작 말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가 너의 편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말만 하면 돼 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나한테 말만 하면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자녀가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결사 노릇은요, 그렇게 좋은 방식의 양육 대화가 아닙니다. 11번째는요, 거짓 칭찬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잘했어. 잘한 걸까요? 책을 보면서 아이가 막 이야기할 때 알았어 잘했어. 잘한 걸까요? TV를 보면서 아이가 막 이야기할 때 반응하지 않고 잘했네. 잘한 걸까요? 부모님은 칭찬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당연한 일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자녀가 칭찬해달라 요청할 때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요. 자녀는 한 가지의 메시지로만 듣습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부모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사소통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의사소통의 걸림돌 이 11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는 더더욱더 중요한 문제들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소통이라는 건요. 메시지라고 표현할 때 이 호남 메시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말은요. 의사소통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음조와 신체 언어가 93%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언어적인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제스처를 하면서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팔짱을 끼고 이야기하는 것, 칭찬하고 있으면 이게 칭찬일까요? 잘했다. 칭찬인가요? 아니죠. 왜? 제스처가 다르니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관심 있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음조가요. 이상하다 생각해 보세요. 막 화를 내는 고함을 치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칭찬인가요? 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음조와 신체 언어는요. 93%나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호남 메시지, 이중 메시지입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요. 말과 행동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경우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정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남 메시지는요. 자녀 양육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말과 동일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 책 읽으면서 대화하지 마시고 TV 보면서 대화하지 마시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정색하면서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말은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엄마 말은 아빠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앞으로의 모든 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겁니다. 호남 메시지 피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기억해 놓으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이 3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청과 감정의 반응. 저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게 경청인데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부모의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전적으로 주의 집중하면서 즉각 반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카페 같은 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화났겠다, 짜증났겠다, 화가 났겠다 반응해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막 술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식탁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우리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줄래? 엄마가 너무 듣고 싶은데 라고 5분 뒤로 밀어놓으셔도 좋으니까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을 하는데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도 너 그래서 화가 난 거구나. 너 그래서 기뻤구나. 너 너무 행복했겠구나. 이 감정까지도 자녀의 이야기에 붙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적 경청이 1단계의 즉각적인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안을 찾아보고 실행할 것을 선택하는 건데요. 주로 손바닥 펼쳐 보이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손바닥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바닥 펼치기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대안을 확인해 보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AP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가 수긍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것을 제시한 다음에 수긍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시고요. 언제 하고 싶니?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무엇을 언제 할지 알아야 그것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추후 지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언제 할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을 확인했을 때 해결되었다면 뭘 해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2번이죠.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서 네가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안 되니까 속상했겠구나. 경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격려, 지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끝나고 가면 아까 전에 그 순서를 이야기했다시요. 격려와 지지 다음에 뭐예요? 가족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내려졌다. 모두 다 박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기뻐해 주면서 자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격려와 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가족회의로 넘어간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청 방법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법들 많은 부모님들이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단위로요 나누어서 칭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양치질을 잘하고 왔대요. 그러면요 양치질을 잘했네? 라고 칭찬합니다. 끝났죠? 더 이상 뭘 칭찬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단위로 잘라보십시오. 치약을 짰어? 오, 치약 잘 짰네? 어떻게 했어? 아래 위로도 했어? 옆으로도 했어? 혀도 닦았어? 그래서 얼굴도 닦았고 수건도 닦았고 그리고 나온 거야? 하나하나 칭찬해 주시면요 칭찬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밥 다 먹었어? 잘했어. 이 반찬 먹었어? 저 반찬 먹었어? 밥은 몇 숟가락이랑 먹었어? 칭찬해서요 세분화시키다 보면 칭찬할 게요 너무 많아집니다. 자녀들의 하나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결과만을 칭찬하는 그 칭찬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각 과정들을 세분화시켜서 칭찬해 주는 것. 그래서 잘 씻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은 했어, 세수는 했어, 머리는 감았고, 머리는 말렸고, 머리는 닦았고, 전부 다 칭찬해 주는 것. 그게요, 칭찬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세분화해서 칭찬하라. 기억해 두시면서요. 감정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감정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감정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기쁜 감정이 뭐냐면요. 인정받는다, 중요하다, 대담하다, 사랑스럽다, 자신있다, 용감하다, 만족한다, 활기찬다, 안정되었다, 성공적이다, 즐겁다, 반갑다, 포근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좋아하는구나. 좋구나가 아니고요. 너 인정받아서 행복하구나. 너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너 사랑받고 있구나. 세분화시켜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쁜 감정을 보려고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움다, 수치스럽다, 비참하다, 졸립다, 욕심이 많다, 실망스럽다, 후회스럽다, 당황스럽다, 주저한다, 사실은 수만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고요? 너 안 좋았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요. 너 두려운 마음이 들었구나. 너 수치스러웠구나. 너 비참했겠구나. 좀 더 다양한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면요.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한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게 되고 대화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단위로서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다양한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이 감정 표현들 여기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감정을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 한 번씩 파악해 보시면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의 감정들 다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게 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함께 문제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는 가정, 사랑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를 아껴주되 홀로 서기 위해 힘쓸 수 있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사랑이 자녀의 양육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방법도 바꾸어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며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건데요. 좋아요 꾹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